이게 또 특히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어? 이거는 좀 열심히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들도 하겠지만 물가나 이제 영향들을 보면은 주택가격이 이만큼 오르고 요만큼 하락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후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똑같은 경제 지표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높아. 팬데믹 때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 아직 제자리로 가려면 멀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네. 이번 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뜨아했던 것이 이제 구인자 수.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저게 어느 정도 줄었냐면 팬데믹 터지고 직후만큼 줄었어요.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주택도 무사할 수는 없고 고용 시장도 무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몇 년째 저희와 함께 든든하게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실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네.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 오시면 항상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어려운 얘기들을 참 쉽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참 설명 잘 해주신다. 그렇죠. 그냥 진짜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명품이죠, 뭐. 네.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 금리 얘기부터 하네요. 오늘 금리 이야기 해야죠. 금리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 첫 번째 차트부터 한번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이게 2010년 이후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차트예요.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이후에 금리 가지고 막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12년 전 금리네요, 그죠? 예, 12년 전 금리이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저 2013년도 정확히 5월이었는데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저렇게 화살표를 해놨는데 네. 저 때도 금리가 올라서 굉장히 난리였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뭐 브라질 해알 이런 거는 막 30-40%씩 약세로 가고 그랬었는데 네. 브라질 채권 한 사람들 다. 예, 근데 저 때랑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테이퍼 텐트럼이 굉장히 귀엽게 보일 정도로 저 정도 텐트럼은 텐트럼도 아니다 이거지. 예, 그쵸. 이거 아마 이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오른 금리도 아마 나중에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무슨 쇼크 이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롬 금리가. 텐트럼이겠지 뭐. 제롬. 파월. 예.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고 최근에 이제 거의 4% 이제 뚫었다가 좀 내려왔는데 그렇죠. 이제 어제로 해가지고 3.75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아까 설명 이야기도 하셨는데 경제를 볼 때 사실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하고 전쟁도 하고 유가도 하고 막 복잡한데 되게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는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 같은 거는 사람이 갑자기 100명이 막 1000명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신기술 같은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막 모두 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대표적인 수요는 이제 대표적인 비용이죠. 대표적인 비용은 이제 금리하고 유가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도 네. 금리하고 이제 유가입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에서는 경제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유가는 최근에 다시 올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80불대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유가가 낮아지는 동안에도 미국의 금리는 4%를 뚫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금리 언제쯤 잡히나. 라는 게 사실 가장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금리가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이제 꼭지는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너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술잔을 보면서 네. 그런 비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반이나 남았네. 천천히 마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식상한 비유입니다. 이게 어디 백화점 문화센터 교양 수업에서나 나올 이건 아니죠. 아니 정라인인데 약간 그러게요. 무슨 라인에 거물대 균열이 하시는 거 있나? 아니에요? 균열? 라인을 떠나서 라인에 반이나 채워진 반밖에 이거에 언제적
어떡하지? 뒤에 장표 제목도 다 그렇게 하는데 큰일 났네. 네. 아 근데 진짜 그거는 좀 무리수예요. 왜냐면 아, 그래요? 소주잔 상상해봐. 소주잔 반 남은 걸 뭐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니죠. 네, 물가 올라서 아껴 마셔야 됩니다. 얼굴 빨개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설명을 한번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되게 웃기네. 최근에 나오는 지표가 그 식상한 표현이 되게 딱 맞는 위치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제 경제에 네. 꺾이네. 이제 수요가 드디어 잡혀. 그러면은 연준도 지금처럼 계속 75bp씩 올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만한 경제 지표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그러면 레벨이 어때? 이게 정상이야? 이게 팬데믹 이전하고 맞아? 연준이 후퇴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 네. 그들도 뭐를 봐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연준이 피봇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쭉 올라오고 네. 한쪽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기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한두 달은 이런 옥신각신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이럴 경우에는 방향을 좀 잡기가 힘들죠. 네. 어떤 쪽에서 하루는 지표가 하나 좀 꺾여서 나오면 드디어 이제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야기가 막 커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들은 아직 멀었어. 물가 잡히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혼재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두 번째 장표를 보시면은 네. 제가 계속해서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을 좀 여러 번 보여드렸을 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독일, 호주, 한국 이렇게 부동산 가격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경제는 확실히 좀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 세계 뭐 주식 시장에서도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꼭 이렇게 주식만큼 그렇진 않지만 미국의 주택 가격은 그러니까요.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케이스 실러 20개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저게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전월비 상승률입니다. 네. 원래 이제 2010 평상시에는 한 달에 0.5% 정도씩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진짜 많이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막 한 달에 2% 3%씩 막 올랐죠. 와. 그러다가 사실은 지난 한 3월만 하더라도 올해 이후에 모기지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주택 가격은 더 올랐단 말이에요. 더 올랐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돈이 많은 거냐 모은 거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와 대단하다 돈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뉴스로는 많이 나왔었어요. 뭐 어디가 빠졌다더라 저희가 빠졌다더라. 그런데 이 경제 지표에서는 계속해서 오르는 걸로 나왔기 저 때문에 지표 7월 지표죠. 7월. 예, 7월 지표예요. 7월이니까 지금 10월이잖아 이미. 네, 네, 네. 7월 지표니까 저 캐슬러 지수 한 2달 정도 레깅하니까 네. 사실 더 체감하는 많이? 거는 6, 7월에 이미 많이 예. 빠진.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 모기지 신청 건수가 굉장히 하락을 했다. 사람들이 내놨다가 더 깎아서 내놓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아진 걸 보면은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경제를 우리가 쭉 보면 물가가 저렇게 높은데 소비가 버티네. 휘발유 가격이 저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외식을 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임금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재정 지원 이제 저축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를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런 걸 우리가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라고 그렇죠. 하는데 실제 내 주머니 들어오진 않았지만 네, 막 주식 오르고 그러면 야, 오늘 맥주는 내가 살게.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또 맥주로 가면 예, 술 한 잔 사주세요. 네. 예. 그래서 네. 근데 그 웰스 이펙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식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근데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에요, 예. 부동산. 대부분의 분들이라면은 집 그래요?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집보다 주식에 더 많은 돈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흔치는 거의 없죠. 않아요. 예, 집 한 칸이 있고 남은 돈을 이제 주식을 좀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기 그것도 있고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이 잔존감이 있거든. 근데 부동산이 딱 오르잖아. 그러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네. 그런 느낌이. 예, 실제로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리고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람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데 지금 뭐 다른 국가들도 그렇지만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나 그동안 막
뭐 집에 가전도 다 바꾸고 했는데 이거 계속 할 수 큰일 있나? 났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금리가 암담한 거지.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참 쉽지가 않네. 그래서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안 좋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연준도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저는 이 부동산 가격, 다른 나라 부동산 가격들 하락하는 거 보면서 느낌이 좋지 않아. 연준이 이렇게 직진을 하면은 직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직진을 하면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한 걸 보면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차트까지만 보시면은 경제는 안 좋은 거 오케이. 뭐 경제 안 좋은 거 하루 이틀이야? 그럼 연준이 75bp씩 막 가열차게 올리다가 50bp, 25bp 이렇게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더디게 올리기 시작하면 주식은 그래도 조금 바닥을 다질 수 있지 않겠어라는 계산들이 가능해요. 근데 네. 이런 차트들 보면은 지금 섣불리 들어가도 되나 주식에 저희 다시? 주택이죠, 주택. 네, 라는 생각들이 들죠. 이게 앞에서 보셨던 거는 전월비 상승률이에요. 네. 이게 방향이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이것들을 동월이군요. 보시면 전년 동월비인데 전년 동월비도 내려왔죠, 당연히.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17%예요. 참 내려오겠다. 참 내려오겠어. 네, 한참 더 내려오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전월 대비해서 뭐든지 막 소득이나 이런 기분들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빠지는 거는 혹한데 작년에 뭐 10억이었던 집이 지금 12억이에요, 여전히. 네. 그게 이제 11.8억, 11.7억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특히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어. 이거는 좀 열심히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들도 하겠지만 물가나 이제 영향들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이만큼 오르고 요만큼 하락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후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잔을 보면서 반이 채워졌냐, 반밖에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경제지표 똑같은 경제지표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높아. 팬데믹 때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 아직 제자리로 가려면 멀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뭐 주택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또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뜨아했던 것이 이제 구인자 수.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타이트합니다. 사람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보고 계시는 지저분해 보이는 지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구인을 내걸었는지에 대해서 전월 대비해서 이 구인을 내건 사람이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 비교예요. 확 줄었네. 비교인데 제가 맨 꼭대기 끝에 화살표도 해놨는데 확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저게 어느 정도 줄었냐면 팬데믹 터지고 직후만큼 줄었어요. 그때 이제 다 정말 셧다운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었을 때만큼 줄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나왔던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노동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이제 금요일 밤에 나오고요. ADP라는 민간 기관에서 미리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고용 지표를 발표해 어젯밤에 나왔거든요. 그건 나쁘지 않았어요. 20만 명 정도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만 명 좀 넘었고 지난달 수치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괜찮네 믿고요. 왜 이 차이 나요? 샘플이 달라요. 예,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은 고용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다시 장표를 보신다면은 저 구인자 수가 굉장히 팬데믹 직후만큼 줄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쇼킹하죠. 이 구인자 수 절대 수치예요? 아니면 그냥 절대 수치를 전월 대비해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뺐다. 그러니까 100명씩 구인을 하다가 지금 90명만 구인이 내걸려 있는 거예요. 10% 줄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명수로 따지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거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연준이 굉장히 열심히 긴축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미국 경제도 이거 꼭 경제가 안 좋다고 금리를 올린다고 경착륙하는 건 아니잖아. 연착륙할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했던 가장 되게 강력한 근거는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다. 그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이민을 안 받아들인 것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이렇게 3-4%씩 올리면 원래는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안 올라갈 수도 있어.
그 말은 경제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라는 의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가? 정말 그런가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구인자 수 줄어든 것만 보면은 사실은 앞에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고용에서도 이 금리 올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 이게 시차가 있고 뭐 그렇지만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주택도 무사할 수는 없고 고용 시장도 무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계속 이쪽에서도 보여드리고 저쪽에서도 보여드리는데 이 지표를 보시면 또 멀었네라는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거가 전월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 뺀 거, 산수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몇만 명인지예요. 아, 이거에만 이제 절대 수치로 그냥. 예, 절대 수치입니다. 네, 꼬리를 보면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확실히 미국 기업들이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라는 거를 알겠지만 이 팬데믹 이전하고 대비하면 여전히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0~50%는 높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일자리가 한 9인 시장에서 뭐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보통 100명 정도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줄었지만 여전히 한 130명, 140명 정도 구인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해봤을 때는 아까 주택 지표하고 같습니다. 방향은 뭔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주택도 꺾였어. 고용도 저게 구인이 없으면 한두 달 고용 지표는 잘 나올 수 있어도 결국은 더 적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방향은 정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절대적인 P와 Q를 곱한 볼륨 자체는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채권 시장은 금리가 좀 빠졌다가 금리가 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그림. 그리고 주식도 거기에 연동되어서 어떤 날은 이제 드디어 조금 경제 쪽에서 기스나는 거는 좋은 소식들은 아니지만 연준이 좀 캄다운할 수 있지 않겠어?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옥신각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표가 아마 짧게 봐도 한두 달, 두세 달은 이렇게 엇갈리게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금리하고 계속 연결된 부분인데 사실은 영국 국채 시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예, 영국 국채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고 많이 정프로님 표정을 보니까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영국 국채? 네. 뭐 얘기는 좀 들었죠, 저도. 영국 쪽에 또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럼 좀 이야기를 좀. 있긴 있어. 아니, 그 보리스랑 뭐 몇 명 알죠. 이거 총리 바뀐 거 아시죠? 보리스는 그만뒀죠. 예. 그러면은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영국의 채권 시장은 뭐 전 세계 금융 시장이나 이제 국내 또 뭐 채권 금리나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가격부터 보여드리죠. 이 6페이지에 있는 표가 뭐냐면 이게 그냥 채권을 주식처럼 수익률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화한 거네. 예, 토탈 리턴 인덱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냐, 쿠폰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채권을 투자했을 때 얼마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그냥 돈 번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돈 잃어버린 건데 올해 이후로 미국의 전체 국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0%입니다. 네, 이게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억을 했다 그러면 6천만 원 남았다 이거죠? 6천만 원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1년짜리부터 해서 뭐 30년, 영국은 더 긴 것도 있지 않나요? 50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한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30년물이었는데 그거는 연초 이후에 50% 하락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낙차 대비해서 가격 하락은 더 많이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채찍 효과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말채찍 같은 거 손잡이는 요만큼 움직여도 뒤로 가면 굉장히 커지죠. 갑자기 정프로님 줌을 해주시네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 자신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막 30% 하락했습니다. 50% 하락했습니다. 근데
채권이 김프로님 잘 아시겠네요. 채권이 그렇게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막 3, 4개월 동안 3, 4개 분기 동안 50% 하락하고 그런 일이 처음 있나요? 본 것 같아요. 거의. 네, 없죠. 리만 때도 뭐 리만 때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붕괴하는 것이 그때는 아니냐. 또 단기간에 빠졌다가 안전자산으로 해서 또 채권 사자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채권은 영국 채권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사실은 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뭐 30%라는 거는 주식으로 따지면은 지수가 막 마이너스 90% 가고 그런 느낌하고 거의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 지수가 90%, 거의 모든 종목이 10분의 1 토막 이하로 가는.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영국은 사실 경제가 진짜 안 좋아요. 이 코로나19 때 피해도 굉장히 강했고 유럽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자를 원활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희한한 정책이 나왔어요. 영국은 금리를 되게 급격하게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QT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세를 해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세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감세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이 사실은 모두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건 사실 반대되는 정책이죠. 그쵸.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줘.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재정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재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그러면 빨리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재정 부채를 메꿔야지 되는 상황인데 네. 세금을 깎아줘? 그러면은 나는 영국 국채는 거래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급격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채권이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0년물, 5년물 이런 거에 비해서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무더기로 던지면서 네. 연초 이후에 50%나 하락하는 이렇게 역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국채라는 거는 뭐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채들도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들을 조금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안전한가? 안전한가라는 그리고 정책들 중앙은행들 정책들 하는 거 보면은 코로나 때는 돈을 확 풀었다가 지금은 또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들을 저는 좀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게 채권의 경우에 만기 원금 상환에 대해서 안전한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금리가 장기간에 가서 빠지다 보니까 그 기간 수익률도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원금은 저거 30년 있으면 원금 받죠. 쿠폰대로. 근데 그 기간에 이 수익률의 변동성이 저렇게 크게 나타나니까 저게 굉장히 위험 자산입니다. 네,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올해 이후에 또 채권이 가장 좀 수익률이 안 좋기도 했고요.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감세를 그래서 일부 철회했어요. 일부 철회하면서 네. 시장이 조금 안정은 찾고는 있지만 이거 국채가 정말로 안전한가라는 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사실은 제가 그냥 아침에 나와서 쓱 드릴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국 채권 산 사람들은 좀 고점에 비싸게 산 사람들은 40~50%씩은 막 빠졌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네. 네. 지금 저점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영국 국채 또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요? 두 달 전에도 그런 생각하다가 샀는데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보시죠, 대표님. 네. 지금 같아. 지금 같아요. 저는 지금 같아. 채권은 주식하고 좀 달리 네. 방향을 틀고 나서 하라고 그러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큰 트렌드를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데. 더 빠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 요 차트 하나 더 보시고 하나 더 고민해 볼까요?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뭐 재정 악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뭐 재정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을 일은 없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채권 시장에서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거, 재정을 네. 좀 방만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라는 의구심들을 계속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직접 정부가 쏴주거나 세금을 깎아준 것들을 GDP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썼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체 GDP가 퉁쳐서 한 4조
달러 정도 되나요? 20조 달러 정도라고 치면은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1년 정도 재정으로 썼어요. 푼 거죠. 재정으로 풀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도널드 트럼프가 준 체크를 받아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오른쪽부터 다시 표를 쭉 보시면 미국이 나라도 제일 큰데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와 뉴질랜드 웬일이에요? 저 조그만 나라가 뭐 이렇게 많이 네, 풀었어? 뉴질랜드도 많이 풀었더라고요. 엄청 풀었구나. 그래서 영국도 한 20% 정도 네. 돈을 썼으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푼 셈이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17% 정도 돈을 썼고 한국은 참고삼아 보시라고 숫자를 적어왔는데 한국은 한 6.4% 한국도 정도. 엄청 풀었다고 하는데 예, 끝에서 그러니까요. 5번째고. 네, 한국도 이게 팬데믹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재정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풀었죠. 이게 사실은 국가마다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달랐고 뭐 그리고 사실 이런 질병에 대해서 대하는 사고방식도 참 달랐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래서 이게 많이 푼 게 잘했다, 적게 풀었으니까 잘했다. 이런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판단은 없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니 저 돈을 많이 푼 순서대로 재정이 악화됐겠죠. 맞아요. 호주, 뉴질랜드는 저게 큰 거 같네. 저기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문 닫잖아요. 네. 거의 다 평상시대로 다 보상해 주죠. 네. 우리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그 부분. 네. 예를 들어 그냥 한 달에 1억씩 팔던 가게 있으면 그냥 1억씩 꽂아줬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매출로 꽂아준 건 아니겠지.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때 그래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되게 지금 물가의 원흉으로 얘기하는 학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돈을 이렇게 GDP에 막 20-30%씩 이렇게 쏟아붓는데 물가가 그럼 예전처럼 물가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기에서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썼다는 게 사실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이 많이 뿌려졌고 미국도 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돈을 많이 쓴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 채권 시장에서 계속 조금 잡음들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그냥 영국 채권, 영국의 이 정책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두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금리, 뭐 글로벌 금리가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어 올려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가가 잡히고 정책이 선회하면 많이 내려올 거야. 다시 제자리로까지는 못하도 많이 내려올 거야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이게 채권이 안전한가, 안전자산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같은 값을 가지고 같은 값을 주면서 채권을 사람들이 살까는 조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희소한, 뭐 안전성도 중요한데 얼마나 희소한지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막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딱 짜서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의회 동의를 거쳐서 굉장히 엄격한 룰에 의해서 사실 다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한 해 100개 정도 늘어나니까 경제는 이렇고 개수는 100개 늘어났으니까 가격은 요 정도가 아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그 금리라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건데 네. 이 100개짜리 채권이 막 200개가 되고 갑자기 막 300개가 되고 이러니까 가격 측면에서는 이게 뭐지? 좀 더 싸게 거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되게 많은 것들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낮아지면 그럼요. 주식도 좋고 제가 앞에서 부동산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 뭐 이게 뭐 소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체감 경기가 안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면 연준이 피봇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사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무겁죠. 네. 굉장히 두려운 부분들이고 금리가 낮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국에서 일어났던 해프닝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아직도 많이 걷어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기는 낮아질 텐데 이렇게 많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제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뭐 주식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할 때 뭐 금리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PER도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
낮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금리가 언제쯤 낮아질지는 뭐 전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예측은 하고 계신 거죠, 계속 전망을.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이제 연간 전망 작업을 하면서 이 퍼즐 저 퍼즐을 막 맞추고 네네. 있는 아마 대부분 증권사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올해는 이제 많이 간 것 같고 네.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근데 내년에 2분기가 물가가 그래도 좀 많이 내려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에요. 내년 2분기쯤. 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주택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지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렌트, 그러니까 월세 같은 걸로 다 영향을 주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2분기 정도면은 이게 렌트비가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올해의 1분기 말부터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저 효과들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에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년에 2분기에 보는 숫자들은 확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이렇게 낙폭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게 2분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년 2분기에 예, 내년 2분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뭐 한 달에 이렇게 1%씩 뚝뚝 떨어지는 흐름들도 사실은 기대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2분기 정도면은 그래도 채권 금리도 유의미하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되게 멀어 보이죠. 멀을 타면은 먼 금방 오는데 기간이죠. 근데. 예, 금방 오는데. 금방 오는데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 굉장히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금리도 계속해서 내려갈 땐 하면서 안 올라오고 제가 최근에 가장 열심히 보는 게 유가거든요. 네. 예, 금리도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재정 이런 것도 중요한데 유가가 좀 낮아지면서 같이 금리도 따라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감산을 하면서 유가도 또 88불. 그러니까 이 80불에서 90불 사이에서 유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방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락호락하게 유가도 떨어지지 않을 기세. 그거에 따라서 금리도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네.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채권 투자 좀 해보려고? 아니 지금 영국 채권 관심은 살짝 가는데 굳이 영국? 영국이죠. 영국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제일 많이 떨어진 자기 계좌 있잖아 코스타. 형님 그 얘기를 또 갑자기 하세요. 아니 그 채권 금리가 예를 들면 뭐 2년물, 10년물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 기준 금리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있죠. 있고 최근에 그런 나라들이 좀 많아졌죠. 유럽은 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였잖아. 네. 아니, 그 나라의 기준 금리보다도 더 낮게 된다고요? 낮아질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제 장단기는 2년, 10년 이게 근데 이제 역전된 게 1, 2년이 보통 기준 금리랑 거의 같고요. 거의 같으니까. 네, 이제 10년물은 우리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꼭 10년은 아니어도 1, 2년은 그래 뭐 요 정도 기준 금리니까 1, 2년 금리는 3%라고 치지만 내가 볼 때는 경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2.5%도 가고 2%도 가고 굉장히 많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 금리보다 한참 더 낮게도 간다 이거죠? 그런 일이 이렇게 아주 드물지 역배열이라고 않아요. 하죠. 역배열. 네? 정배열, 역배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어제 줌 들어가 역배열 이렇게 나오면 어제 내가 미국에 지인들 좀 있잖아. 네네. 서부 동부에 한 미국 번씩 친 전화를 누구 바이든이요? 아이, 제가 이든이 아버지입니다. 친인척. 친인척. 우리 소박해요. 네네. 전화해서 야 분위기가 어떠냐 했더니 저런 간판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대. 어떤 거요? 예. 집 내놓으면 미국은 이렇게 딱 부동산 업자가 붙이잖아. For sale. 아니 그 브로커리지 하는 회사들이 딱 집 자기 내놨음 매물이라고 이거요? 이렇게 네. 붙이는 거거든. 네. 그런 매물이 조금 더 그 입간판이 좀 늘어났대요? 보이는 것 같다. 체감상 그런 느낌. 매물이 좀 나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 레드핀이라고 있습니다. 레드핀. 맞아요. 네, 그 이제 미국 부동산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뭐 직방 요 정도 될까요? 맞아요. 네, 그런 큰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앱 깔아 보시면 현재가 같은 거 사진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앱은 그것만 좀 까세요. 잔디는 깔고 계시죠? 당연히 깔고 있죠. 내가 잔디 광고 모델 아닙니까? 네. 그 극장 가시면 잔디 광고를 우리 김프로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보러 극장에 극장 가야겠네요. 광고라는 게 참 그거더만.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 그거 약점이더라.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꽉 찬다던데. 자, 그럼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